네, 이번 주는 수능 주간이었죠. 수험생들만큼의 홀가분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주 우리 증시 바닥 탈출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비아도 극복이 됐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도 조금씩이나마 해결의 또 기미를 보여주게 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더 활기찬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한 종목 힌트 오늘도 나가는데요. 그 주인공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NRG 넥스원.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이번 주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가 움직임도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횡보 추세 돌파 모멘텀이 나올지 확인해 보시죠. 하이트 진로. 수입 맥주 도전에 직면하면서 그야말로 최근 진로에도 상당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주 주가는 하이킥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게 될지 전망을 들어보시죠. 네, 현대 미포조선, LRG 넥스원,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잠시 후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종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 11월 16일, 11월 달도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야, 정말 1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연초 1월 달, 2월 달, 진짜 몇 달 전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11월 이제 연말을 바라보는 시점이 돼버렸네요. 오늘 그 토마토 방송국 앞에 합정동 양화대교 넘어오는 길에는 은행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은행 잎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다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남아있고. 올해 좀 지금 11월이면 겨울인데 네. 좀 늦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예, 어떻든 좀 갑자기 가을 남자 감성이 좀 생기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낙엽비가 내리긴 하더라고요. 낙엽비요? 네. 바람 불 때마다. 예. 예. 좋습니다. 낙엽을 계절. 보니까 예. 주식시장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던데. 예. 낙엽이 돼버린 개인 투자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 계절을 따지면 예. 시장이 예. 낙엽이 떨어질 때쯤 된 시장인가 이런 어떤 생각? 예. 네. 좋은 느낌인가요? 어떤 느낌? 슬픈 느낌인 건가요? 아니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은데 시장이 약간 늦가을 같은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계절이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럼 그 다음 예. 겨울이 오는. 아니, 그러니까 좀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수습이 갑자기 안 근데 걸어오면서 네네. 느낀 거는 예. 시장하고 좀 닮아 있는 듯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왔거든요. 이 백두희 전문가님 머리는 네.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마하시고 네. 만개했네요. 네. 예. 사실 이렇게 곱슬머리 파마는 이제 여름에 예. 파리하고 모기들 많을 때 예. 여기 들어가서 죽으라고 가끔 하긴 하지만 요즘 머리 만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긴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네, 약간 좀 아줌마 파마가 돼서. 네. 뭐 기본 인물이 좋으니까 뭐 아유, 아줌마도 감사합니다. 뭐. 네. 아줌마 파마도 안정환 선수가 하면 엄청 멋있잖아요. 비교 대상이 너무 가분한데. 예, 오늘 이제 독종 그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맞다. 오늘 신동준 전문가님께서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걸 깜빡했네요. 한번 소개 한번. 예, 해주시죠. 오늘 박근호 전문가님이 네.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네. 예, 병원에 또 가셔가지고 신동준 전문가님께서 한 반년 정도 되셨죠?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된 거 한 같네요. 반년 만에 이제 독종에 오늘 또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예. 또 네, 하여튼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올 때는 시장이 좀 좋았던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좀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도 독종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한번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어떤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신동준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현대 미포조선 되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독한 바디부터 드리면요. 나 빼고 거의 다 죽었다. 네,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이 현대 미포조선한테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하는 기업들이 싹 다 굉장히 죽었다는 표현이 뭐 도산까지는 아니지만 법정 관리라든지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 있는 조선사 중에서 지금 흑자를 내는 기업이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도 있긴 하지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그래도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흑자를 내는 유일한 기업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좀 펼쳤는데,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이 이게 추세적인 건가 아니면 반등이 나온 건가, 이걸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왔고요. 첫 번째 이 종목의 이제 특징은 세계적으로 지금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점유율면에서 1위입니다. 예, 최근에 수주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점유율이 거의 50%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보면 그동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대선조선, SPP조선, 뭐 여러 가지 STX조선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법정 관리 들어가거나 이제 재무구조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뭐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최근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더 이제 현대중공업 지분 갖고 있는 거 팔아서 현금화했고, 또 하이투자증권 갖고 있던 지분도 팔아서 매각을 다 완료해가지고 현금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재무구조 여기보다 좋은 중소형 선박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발주를 내릴 때 나중에 이 배를 또 여러 가지 AS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재무구조가 이제 우수한 기업에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좀 조선 그 중소형 선박을 좀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또 이제 업황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조선 업황이 조금 회복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종목이 이제 강력하게 또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그 표가 있을 건데요. 전 세계 선박 인도량 추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표가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2019년, 2018년도 해가지고 인도량이, 그러니까 선박을 이제 수주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도해주는 그 양이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이라는 게 우리 자동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노후하고 결국은 나중에 폐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되면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또 유류비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량이 급감한다는 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발주가 올해부터는 나오지 않으면 저걸 채울 수가 없어요. 예, 결국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뭐 다운이 이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또 최근에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물동량이 감소하진 않아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 성장하는 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뭐 확 필요 없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조선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배는 항상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배를 통해서 운반하는 운송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 그건 지구의 특성이죠. 예,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 조선 업황은 전형적인 그 시클리컬 산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예, 굉장히 안 좋은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도 굉장히 치킨 게임을 거쳐가지고 살아남은 몇 기업들이 굉장히 독식을 했잖아요, 수익을.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동안 이 국제적으로 지금 이 조선 업종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을 굉장히 다 어떤 도산하다시피 했고, 최근 한 10년 새에 한 60%의 조선사가 사라졌다고 하죠. 예, 그런 점들이 지금 살아남은 어떤 국내 인증 조선사들, 특히나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을 만들어 있어가지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뉴스까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쉘사라고 굉장히 이 선박을 발주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포션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대규모 발주를 지금 하기로 지금 전망이 나왔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도 이 쉘사가 현대미포조선의 MR탱커라고 이제 석유화학 운반선이죠. 그거를 50척을 몰아줬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현대미포조선 경쟁사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뭐 대한조선, STX조선, 중국의 이제 광저우조선 이런 조선사들이 거의 다 부실해져가지고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쉘사가 밀어줄 수 있는 조선사가 현대미포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에 오늘 8% 급등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가 가는
하나의 어떤 시작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좀 제가 독한 정보를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게 반도체 치킨 게임 개념으로 보면 현대미포조선의 입지는 좀 DB 하이텍 비슷한 입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완전 기술을 초선도에 나가는 쪽은 아니지만 그 치킨 게임 어느 정도 끝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여기 중소형, 중소형 선박이나 뭐 그런 쪽 중심으로 해갖고 네. 오히려 수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그런 개념. 약간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가? 하이닉스 같은 예. 개념인가?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DB 하이텍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예. 완전 포션도. 예. 그리고 수익면이나 약간 기술력도 약간 예. 하위에 있다. 좀 제가 볼 때는 그럼요.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DB 하이텍하고 STX조선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배가 크든 작든 기술력이 열에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아니고 단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형 도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대형 도크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조선사들이 이 중형 선박급을 만들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특화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 예, 특화됐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쉘 대규모 발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IMO 2020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IMO 2020 이게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 돌거든요. 이게 뭔지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배가 이제 연료로 쓰는 게 벙커시유라고 합니다. 끈적끈적한 이제 원유에서 나오는 약간 좀 저품질인데 그게 황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게 황이 나오면 미세먼지와 공기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부산 안 가보면 뿌연 게 굉장히 심해요. 저기 부산 안 가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한데 그거를 낮추도록 하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규약으로서 지금 강제화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되면 뭐가 미포조선이나 조선사에 좋으냐? 결국은 이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배를 어찌됐든 엔진을 바꾸든 아니면 거기에 뭐 그 황을 걸러주는 어떤 장치 스크러버를 달든, 예, 어찌됐든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기존의 선박들이 이제 연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신조로 이제 새로운 어떤 선박을 발주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현대 미포조선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선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해운사를 또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뭐 주문을 내는 곳이 해운사이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라 치면은 가장 뭐 중요한 지표가 이제 BDI 지수, 벌커. 예, 그 지수가 되겠는데 사실 저는 BDI 지수를 보면 이거 완전히 완전히 노름판이에요. 2007년도에 한 11,000 정도 갔다가 몇 년 전에 한 300까지 갔었죠. 11,000에서 로그값이잖아요. 로그값이라 네. 이게 좀 엄청 이게 확장돼갖고. 너무 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까지 1,600까지 갔다가 지금 한 1,000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BDI 지수가.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그 BDI 지수도 좀 뭔가 턴을 해야지 현대 미포조선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해보고 네. 사실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라면 이제 PC선인데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케미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약간 전방 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NCC 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석유화학 네. 쪽에 대한 서비스 사이클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BDI 맞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거고 최근에 좀 폭락을 했죠 또 네, BDI 지수가. 근데 국내에 있는 기업 이제 조선사들이 BDI 지수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벌커선이죠. 이게 벌커 시황이잖아요. BDI가 철광석 그리고 농산물 이런 것들을 싣고 나르는 배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가격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LNG 선박이라든지 PC선, 지금 미포조선 같은 경우 MR 탱커 이렇게 화학 석유 운반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 시황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은 수주받는 배의 90%가 이 벌커선이거든요. 그러니까 BDI 지수에 직격탄을 맞으니까 오히려 이제 조선 산업이 더
또 기울어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BDI 지수에 따른 우리나라 조선 업황은 크게 저는 고려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영향도 크게 안 받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PC선, 예, 지금 현대미포선의 PC선이 주력이고, 당연히 석유화학 업황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석유화학 업황이 최근에 국내에서 다운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롯데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근데 이 석유화학 업황의 사이클하고 조선 업황의 사이클하고 이 PC선 업황하고 비교를 하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면 완전 반비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 가격이 좀 다운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석유화학 운반선 이거를 이제 정제유를 많이 운반하기 위해서는요. 석유 원유 가격이 높은 단계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여기 지금 70불 올랐다가 55불 떨어지면 이제 이게 물동량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도 고점에서 딱 때리고 거기서 한 20% 30%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거래 터지고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보면. 예, 이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이 조선 업황의 발주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탐욕이라든지 공포 이런 어떤 투기적인 시황하고도 굉장히 결부되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석유화 업황 자체는 이 PC선이라든지 조선 업황에 국내 조선 업황에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되고 있어서 오히려 유가 하락이 부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쪽에서는 특히나 지금 석유화 플랜트들이 굉장히 많이 건립되고 있고 뭐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걸 다 실현하려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선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밸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이게 주가는 2015년 정도까지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주가는 뭐 월봉 차트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보이는데 이게 또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증권사들 리포트 대부분이 내년도나 내후년도도 뭐 영업이익 순이익단에서 한 1,000억 원 내외 정도 그 이상으로 높게 부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이게 현대미포조선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한 2조 원대 내외의 시가총액인데 네, 1,000억 그렇죠. 원 순이익 갖고선 이게 주가 동력이 실적 동력이 될까 싶은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신규 수주나 이런 쪽이 터져갖고 오히려 2,000억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신 건가요? 예. 지금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지금 실적 예측하는 게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수주를 받고 나서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빠르게 이제 이게 배를 이제 완성하더라도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 2년 전, 2년 반 전에 수주 잡은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후행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건 수주의 어떤 속도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이 내년 정도 뭐 1,000억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미포조선은 그동안 수주의 추이가 이렇게 하다가 한 2-3달 만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쉘에서 받는다면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증권사들이 나중에 리포트를 또 다시 수정해서 쓰게 될 거예요. 뭐 당장은 만약 1,000억 원대 정도 그렇죠. 수준이어도 어차피 들어올 수익이 있다면 그렇죠. 주가는 먼저 반영이 될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수정할 거예요. 수주가 대량으로 또 들어오면 또 1,500억, 2,000억으로 영업이익 수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산업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말지를 예측하는 게 주가의 함수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그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퍼베이스로 본다라기보다는 뭐 퍼베이스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빅베스가 끝났어요. 네, 엄청난 칼질을 해댔죠.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조선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도 하고 그렇죠. 있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했고 빅픽스가 끝난 상태에서는 지금 솔직히 고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저퍼가 될 것이다. 그럼 그냥 조선사에 대한 그 매매 사이클대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독한 독종인데 조금
뭐랄까요? 너무 안 독해요? 독하게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단점이 없나? 예. 단점이 없나 이런 생각도 그러면 백두인 네, 전문가님이 이제 뭔가를 묻기 시작하면 네네. 이제 답 안 나올 겁니다. 아 그런가? 조선 업계에 30년 종사한 사람도 이게 뭐지 하는 특이한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약간 좀 더 그러면 약간 수준을 좀 높여서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선사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라 그러니까 그 조선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보통 수주를 받으면은 우리가 기자재 같은 건 다 이제 다 픽스를 해놔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천억 달러에 내가 뭐 배 하나 이제 수주 받았다 그러면 모든 기자재는 픽스해 놓는데 픽스를 못하는 부분이 아마 후판일 겁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후판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익 단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좀 더 좀 독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의 그 사이클이 있고 조선사 특히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사이클이 있는데 저는 현대미포조선이 좀 더 앞선 사이클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회사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수주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대미포조선이 따라 들어간다.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석유화학 사이클 자체가 지금 턴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설비 투자 부분이 턴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급이. 네. 첫 번째 후판 쪽은 지금 조선 이제 배를 만들 때 한 원자재 한 20-30% 비중이 후판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 올려가지고 2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어요. 조선사들이. 왜냐하면 후판 가격이 올랐으니까 배를 수주받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게 투입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당금을 기존보다 더 쌓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적자가 더 심해졌던 거거든요. 2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후판이 지금 올린 가격보다 향후에 더 올리면 부정적인 요소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조선 그 배 가격이 성가가 올라가는 게 후판 가격의 상승을 상쇄해 줄 거다.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10% 오르면 성가는 그거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업황의 턴이라든지 우호적인 환경을 아예 어그러뜨리지는 않을 거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단점 요소인데 그거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중국이 철강 그 생산을 또 늘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환경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제를 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철강 생산이 사실 이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나온 공급 과잉 때문에 사실 철강 가격은 좋았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16년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해서 철강 생산량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철강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포스코, 현대제철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중국이 환경보다는 경제다라고 해서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철강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석유화학 사이클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원유 가격이 낮은 단계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예전에는 석유 수입국이었는데 지금 수출국이 됐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을 하는 걸 굉장히 독려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걸 원하고 그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이미 북미 쪽에 항구에서 이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업황은 석유와 업황은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신 박사님 뭐 꼼꼼하신 것 같아요. 네, 꼼꼼하게 다 이제 네, 아우,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선업 자체 좀 빅사이클 내지 큰 수요 차원에서 본다면요. 네. 이게 수요주기랑도 또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맞습니다. 휴대폰 같으면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이게 하나의 또 교체 주기가 되고 자동차면 뭐 한 7년 내외 이 정도 뭐 7년에서 10년 그 정도 본다면은 선박은 그래도 한 15년, 30년 이 정도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20년 정도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전 이제 빅사이클이 한 2005년에서 한 2011년 정도 왔으니까 네. 거기에 딱 이렇게 보면 한 2025년, 30년 정도 돼야 이제 빅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빅사이클 예. 예전 같은 수요의 빅사이클. 예. 수요의 빅사이클 예전과 같은 빅사이클은 예. 나오진 오지 않을 않을 거라 거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예. 왜냐하면 중국의 인프라 수요를 그 정도 내줄 만한 국가가 없을 거라 보거든요. 인도도 예. 그 정도는 안 될 거라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회복될 때 2배, 3배 갈 수 있잖아요. 회복만으로도. 네, 저는 예. 지금 회복 단계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회복만으로도 2배에서 뭐 많게는 3배 그러니까 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경기가 완전히 상승 국면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을 통해서 예전에 뭐 10년 전에 진짜 미포조선 막 몇십 배 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 수익률 높이지 마시고 2022년, 25년, 예, 30년. 예. 뭐 빅사이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클의 확장기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올 거라고 생각이 예. 돼요. 예. 그러나 그 왜냐면 전에도 이제 반등 효과로 그렇죠. 주가는 지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아까 이제 환경 규제 예.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이제 네. 또 뭐 하실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예. 그 조선사 중에서 그럼 탑픽을 현대미포조선을 꼽으시는 건가요? 저는 두 종목입니다. 아, 두 종목. 예, 네.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에서는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중소형 선박에서는 세계 1위가 미포조선이고 저는 두 종목이면 뭐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현대 미포조선은 여기서 또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은 이제 하이트 진로 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오늘 또 제가 가져온 종목인데요. 이게 아침에 그 종목 이제 오늘 어떤 종목 하겠다 보내드렸을 때는 보합이었는데 이 장 끝나고 나니까 또 한 6%인가 예, 또 올라와 있어갖고 좀 김이 새기는 맥주가 김이 새면 맥주가 아닌데 어쨌든 김이 샌 맥주가 지금 돼버렸는데요. 네. 예, 지금 이 하이트 진로도 컨셉은 똑같습니다. 최근 이 독종에 가져온 제 종목들이 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연중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지만 수익이 그렇게 또 영업이익이나 또 순이익이 그렇게 별로 기복이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은 예년 내지는 예년 이상 나오는데 연중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시가 배당률이 팍 올라간 종목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는데 최근 뭐 롯데쇼핑, 대신증권 그리고 오렌지라이프 그렇게 지금 드렸었는데 오늘도 같은 컨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이트 진로도 역시 마찬가지. 이 종목은 뭐 올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지만 이 종목 거의 월간 차트 한번 보신다면 이건 뭐 신저가를 지금 막 뚫고 있습니다. 신저가도 지금 거의 저 상장 이후에 지금 한 3번 정도 2000년대, 2010년대에 지금 한 3번 정도 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거의 한 2만 원대 저기 가격대로 보이는데요. 그 가격에서 반등 나왔다 하다가 올해 연중에는 줄줄줄 계속 또 빠지면서 현재 뭐 주가는 거의 뭐 신저가 사상 최저의 신저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 돼 있고요. 주가는 지금 한 15,000원대 바닥을 찍고 그래도 좀 16,000원, 7,000원으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가 배당률이 높아진 이유는 역시 주가가 이렇게 연중에 계속 많이 빠져서죠. 지금 주당 배당액은 최근 기조 보면 뭐 작년 재작년 흐름들 봤을 때는 올해는 대략 한 850원 내외 한 850원 900원 정도 수준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주가가 지금 17,000원대까지 빠지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거의 한 5%대 육박하는 그 정도가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뭐 지금 11월 중순인데요. 이제 11월 중순에서 이제 12월 한 초순 중순 정도까지 좀 기관 외국인 수급을 많이 붙일 수 있는 요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의 시가 배당률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3%대 정도였습니다. 그거는 주가가 그래도 한 2만 원대 중반부 그 정도였기 때문에 한 3%대 정도이다가 지금 연말 최근 기조에서는 한 5%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 소비재 중에서도 요즘 보면 이렇게 한 5%대 육박하는 종목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또 기관들 트레이딩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게 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예. 포인트는 거기서 보고요. 요즘에 그 명님께서 예. 투자 이렇게 종목 가져오시는 부분이 완전히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닝스 1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률하고 국제 수익률하고 뺀 차이가 이제 1등급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땐 지금 웬만한 은행에다 돈 넣는 것보다 여기 들어가서
배당 받자. 배당률이 지금 5에서 8%까지 그냥 다양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1득의 투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지금 포커스를 잡아서 가져오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렇죠. 뭐 배당을 뭐 받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되긴 하지만 배당 받으면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거는 그 한 10월 달, 11월 달 이런 무렵에 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배당은 안 받고 예, 배당 낙전에 그냥 팔아버리고 그 딱 이제 수급 붙는 타이밍들 있잖아요. 오히려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 좀 밀고 들어오고 외국인 밀고 들어오고 또 개인도 좀 추종해 오고 그 흐름을 갖고서는 오히려 시세 차익을 노린 게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막상 배당 받을 때 돼서 보면은 12월 중순 이후에 도로 또 빠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하이트 진로가 딱 얽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료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별로 재밌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료는 우리가 가난하든 하긴 뭐 부자든 먹는 건 똑같습니다. 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는 그런 뭐 성장률 자체도 워낙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어. 보통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디플레 때는 제가 막 다른 소비들을 막 줄이잖아요. 가전제품 안 사고, 뭐 차 안 사고, 뭐 이거저거 소비를 줄이는데 먹는 건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른 것들은 성장률 주는데 음식료 쪽은 성장률이 픽스돼가지고 약간 유지가 된다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기다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약간 좀 음식료 쪽이 별로지만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굉장히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하이트 진로가 딱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 의원 술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디플레이션 시대에 좀 더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장세랑도 마찬가지죠. 장세가 장세 디플레? 강한 또 이제 뭐 상승기 대세 상승기에는 전혀 인기 없습니다. 경기 민감주 빵빵 치고 올라가 있는데 하이트 진로 같은 걸 왜 건드려요? 왜 장세가 좀 그렇죠. 뭐 조정기 내지는 별로 그렇게 그렇게 아주 썩 대세 상승이 아닌 그런 시점들에는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뭐 기관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또 가고 그런 면들이 있는 종목의 특성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줄어들고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예상 어닝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성장률 자체가 약간 좀 평타 정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소비, 그러니까 음식료 쪽도 괜찮지 않을까. 예, 저도 약간 좀 그런 쪽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배당에 대한 어떤 메리트라면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그 이익을 좀 유지해주거나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래도 좀 안전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 기업이 이제 백두희 전문가님 말씀하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료가 아니긴 하잖아요. 이게 술이잖아요.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소주, 맥주를 이 수입 때문에 줄여야 될 상황이면은 이 나라 망한 겁니다. 이거. 나라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죠? 최근에 술은 이제 주당이라면은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한두 번이라도 먹어줘야 되니까 이건. 그걸 줄여야 될 정도면 완전 경제 위기 온 거죠. 그냥. 아, 그런가요? 제가 대중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오히려 웰빙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좀 건강, 웰빙 이런 관점에서 술을 줄인다 하면은 뭐 그게 또 실제로 올해도 그런 좀 트렌드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돈이 없어서 술을 이걸 못 먹는다 할 상황이면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명준 의원님께서 이제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뭔가 이 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타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적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보니까 주류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작진 않을 것 같아요. 주류세 개편 된다면 지금 이 기업이 실적을 깎아먹고 있는 이제 레귤러 맥주 쪽 이쪽에서 매출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요거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최근 한 3년 실적이 그래도 별로 그렇게 탄력 있지 못하고 부진한 요인의 대부분은 우리가 체감해서 느끼듯이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 해주는 수입 맥주. 수입 맥주. 거기에 가장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과세 그쪽 같은 경우에는 과세 방법 자체가 지금 다르니까 수입 맥주는 단순히 수입 원가에 대해서 그냥 매기는 구조고 우리는 뭐 제조 원가 모든 거 다 출고가 다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매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당히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좀 공론화 작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국산 맥주는 세금을 왕창 때리고 그렇죠. 수입 맥주는 뭐 세금을 상대적으로 훨씬 조금 매긴다면 이건 뭐 수입 맥주 동료 정책이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있었다가도 또 사그라졌다 하는 부분들이 이게 동전의 좀 양면 같은 면인데 술을 안 드시는 분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다양하면 좋잖아요. 이게 막 그렇죠. 수입 맥주 먹고 싶고 막 저거 아닌데 수입 맥주 좋아하는 수요층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세금을 동등하게 해준다고 또 그쪽에다가 이걸 줄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수를 어떻든 더 걷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국산에 대해서 이제 세수를 줄이지는 않고 저쪽에다 올릴 건데 그 작업이 나타나면 또 민심에 이반 내지는 또 대중적으로 야, 난 수입 맥주 이거 좋아서 지금 2, 3년 동안 즐기고 있는데 이거 다시 올라가고 이거 못 먹는다. 그런 불만이 또 있는 부분도 있어갖고 이게 아주 쉬운 작업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예. 이게 주류세가 개편돼서 이 이제 수입 맥주가 굉장히 싼 메리트가 있었던 게 예. 사라져서 동등하게 가격적으로 그럼 경쟁을 뭐 한다면 폭등이죠. 따블라죠 그냥. 예. 우리가 그것만 하이트 나오면. 맥주를 다시 먹게 될까? 이게 단순히 다른 제품하고 다른 게 기호하고 연결되잖아. 예.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정말 하이트나 뭐 카스나 뭐 이런 거 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오비 요즘은 그 프랑스에서 나오는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불 뭐라는 그런 몽블랑? 아니에요. 아, 블랑크. 아, 블랑크. 예, 아, 예, 죄송해요. 블랑크. 예. 하늘색. 몽블랑. 네, 맞아요. 빨간색 네, 상표. 그러니까 예. 몽블랑은 아니고. 명품을 좋아하셔서. 네네. 그걸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자꾸 그거. 하이트나 이런 게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게 된다라도 예.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가 이 국민들이 수입 맥주를 많이 먹게 됐는데 이게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다시 하이트나 이쪽으로 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저는 예.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그 세금상의 혜택 때문에 수입 맥주가 거의 국산이랑 동등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 더 싼 구조잖아요. 근데 과세를 거의 뭐 차이가 없게 똑같은 기준으로 가면은 수입 맥주가 거의 한 50%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야, 이게 싸니까 하이트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으니까 지금. 그렇죠. 예. 아, 근데 그거 100% 공감을 하는 게 신동주 전문가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건 음식료라는 부분은 맛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특히 이거는 뭐 맛이 중요하죠. 이게 네. 뭐 쌀이 아니니까. 그렇죠. 밥이 아니니까. 네. 예. 근데 뭐 맛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분명히 선호하는 맥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수입 맥주가 너무 잘 깔려 있다 보니까 예. 접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죠. 예. 쉽다 보니까 뭐 카스 하이티보다는 뭐 나는 뭐 이제 독일 맥주 아니면 벨기에 맥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프랑스 맥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들 이제 기호가 정해진 상태인데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세금적인 부분을 뭐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싹 늘어날까 좀 약간 그런 의구심은 있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에서 필라이트라고 발포주로 해서 예. 타겟을 하는데 늘어나긴 해요. 이쪽 매출이. 근데 워낙 그 하이트 쪽에서 감소하는 거를 커버를 지금 아직은 못 하더라고요. 이게 필라이트가 우리나라에서 발포주 쪽에서 독점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비 맥주가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를 지금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발포주 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필라이트 쪽도 조금 향후 경쟁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의구심이 있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종목이 배당 때문에 메리트 생겨서 이 정도 하방 이쪽에서의 마진 정도 먹고 일단은 관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딱 들었어요. 예. 이런 걸 딱 분석해보고. 그리고 발포주 쪽도 예를 들어 필라이트도 커지면 커질수록 또 살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건 저마진이니까. 그렇죠. 예, 싸고 저마진이니까 오히려 하이트의 또 맥주 라인업에 있는 그래도 예, 부가가치가 높은 쪽 매출이 또 팍 주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걸 하이트질로 오늘 종목 갖고 오면서 나름대로 모멘텀이라고 보통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까 그 과세 표준 차이 해소하는 부분이랑 또 이거 네. 발포주 관련된 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별로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에 있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신증권, 오렌지라이프, 롯데쇼핑 때랑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가 아닌 딱 그 시가 배당률에 대한 메리트, 단기적인 외국인 기관 수급, 단기 붙을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한 한정된 수익, 거기에다가 딱 거기에서 해야지 그 이상으로 가면은 가능성이 좀 희박할 것 같아요. 일드갭 투자를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메리트 있는 거를 딱 골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고요. 이제 또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이제 백두희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LIG 넥스원 되겠는데 이거 한번 지지난달인가 언제 한번 했었죠? 네, 지난달인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게을러서 다시 가져온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제 주식시장이 주는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춰라. 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그 종목이 아니다라고 외칠 때는 뭐 과감하게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LIG 넥스원이 괜찮아 보였지만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죠.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도 사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뭐 제가 이제 뉴스 내용들 좀 가져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가져왔던 뉴스인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유럽한테 야 너네 나토 분담금 더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뭐 더 내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국한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유럽의 한 정상인 마크롱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 뉴스를 보면요. 요번에 어떤 얘기 나왔냐면 유럽군 창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더 이상은 미국한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만 띄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독일 메르켈까지 그래 우리 유럽군 창설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 세계가 트럼프가 이제 자극을 하면서 자주국방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방산이 이제 적폐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좀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방산 비리들이 많이 정리가 돼 있고 아까 뭐 이제 조선사 얘기를 하셨다시피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푸닥거리 하고 나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도 한 13만 원 정도 하다가 2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지금 한 3만 원대 정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많이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조금 그런 비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좀 마음껏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형 삼축 체계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은 미사일 체계인데 결국에는 고고도든 뭐 중고도든 저고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시 작전권 통제권을 이제 환수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땡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담당을 하는 그런 부분이 LIG 넥스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씩 철매2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수주를 받으면서 내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실 이제 이 기업이 여러 가지 뭐 적폐도 쌓여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방산들이 적폐가 좀 많이 쌓였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이런 좀 제재를 받았는데 이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한 2017년을 지나갔고 2018년에는 이제 개발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패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손실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재무지표상을 봤을 때 금년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좀 깔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투자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한마디로 턴어라운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유럽군 창설해가지고 해외에서의 모멘텀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유럽군 창설을 하면 유럽에서의 이 기업의 어떤 수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비중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출 비중이 지금 이 기업이 2016년도 증가세가 6.1%에서 작년에 12%로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라면 그 해외 쪽에 수출 모멘텀을 이런 걸로 좀 가져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좀. 제가 유럽은 그냥 운을 띄운 거고 그 네. 다음 제가 가져온 그 그림이 있어요. 이제 전 세계가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도 뭐 지금 방산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현대화, 근대화를 하면서 엄청 많이 늘리고 있다. 한국, 일본, 호주, 지금 심지어는 뭐 동남아시아들까지 지금 국방비를 많이 좀 쓰면서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중동도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LRG 넥선이라든지 뭐 카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실 유럽까지는 가지 못해요. 근데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는 트랙 레코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말씀드렸던 그 킬체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새로 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깔리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또 바탕으로 또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나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새 정부가 들어왔고 이제 뭐 방산 관련된 또 적폐도 많이 줄고 한 게 또 긍정적이라고 하셨는데 반면에 이제 또 방산이나 원전 이런 쪽 같은 경우에 특히 해외 매출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권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거기 순방 갔는데 예, 방산이나 원전 이런 거 우리 거 저거 해주는 대가로 다른 쪽으로 뭔가 혜택을 또 주고 받고 하는 좀 강한 푸시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정부에 있어서는 요 방산 관련해 갖고는 그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그렇죠. 강하게 네. 푸시해주고 이런 느낌은 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또 표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표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우리가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가 제일 많이 증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방비 예상 자체는요. 보통 방위력 개선비라는 게 있고요. 전력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운영비는 뭐냐면 우리 이제 군 생활할 때 막사 이용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 생활을 좀 약간 좀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국방비 예상이 8%밖에 증가를 안 했지만 사실 방위력 개선비 쪽에서는 2자릿수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도 이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우리나라의 수장이 뭔가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뭔가 이게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좀 갖기는 어렵지만 그런 기대감을 안 가져도 지금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수출이 된다. 충분한 매출과 이익 성장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의외네요. 예, 방위비 개선비가 이렇게 2자릿수로 증가하는 네. 포인트가 국방 정책 변화가 저는 다소 최근에 대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의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 국내 사업이 천궁, 해성 이쪽으로 유도 무기를 주로 이 기업이 만들어가지고 네.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국내 사업으로. 근데 이게 최근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별로 안 좋게 나왔고 4분기에 대한 실적 예측도 뭐 대부분 좀 안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큰 사업이 끝났으니까 향후 이제 지금까지는 또 2자릿수로 이렇게 방위비 개선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또 내년, 내후년도 넘어갈 때까지 결국은 안보가 불안해야 미사일을 많이 만들고 또 이런 개발을 하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대북 관계 연결하면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 정권 하에서는 조금 이 기업의 입지가 확장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큰 프로젝트가 끝난 건 맞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끝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방산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방어 체계다라고 한다면 구형 가지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신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부랑 이제 방산업체랑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죠. 너 이거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언제까지 만들어봐.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납품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또 수주하고 매출 뭐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맞아요.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북한의 약간 조금 그런 좀 뭐랄까 시선 자체가 별로 좋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 자체가 미국한테 있습니다. 그럼 뭐 이승만 정권 때 넘어간 거고 이게 어쨌든 이제 와야 돼요. 우리나라로 오려고 굉장히 모든 정권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만약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킬체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일 요격.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방어를 하는 쪽이에요. 우리가 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고도 미사일이고, 그렇죠? 오는 거 막는 거잖아요. 중고도든 저고도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킬체인이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방어적인 목적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구축이 돼야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우리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다,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단기로 봐야 될까 중장기로 한번 좀 봐야 될까 그게 좀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네네. 2016년 초부터 거의 반등이 없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낙폭과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단기로 한번 볼지 중장기로 한번 볼지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사실 이제 보통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좋은 게 뭐냐면 실적 예상이 된다라는 게 가장 좋은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실적 예상이 되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밸류에이션을 좀 준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방산만큼 그렇게 예측 가능한 섹터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가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사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하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예측의 용이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기적인 투자도 괜찮을 것이다. 저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인 부분은 조금 아직은 잘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정말 한반도에 정말 평화적인 분위기가 통일 진짜 통일. 네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장기까지는 좀 그렇다. 그렇죠. 잠재적인 적을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까지 좀 넓게 해서 생각을 한다라면 그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일단 나온 건가요? 지금 바닥이요? 예. 수년간 이어왔던 그 대세 하락은 끝이 난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약간 수주 모멘텀인데 예. 2018년도 초로 해가지고 수주가 막 줄다가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약간 조선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적폐라는 이름 그리고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할인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수주가 좀 살아나면서 좀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밸류의 바닥이 어딘지도 그렇게 추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섹터는 과거에 봤더니 이 섹터는 뭐 한 PBR 0.4 정도 와야 이제 바닥이더라 이게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LI 렉선도 그러고 과거가 그렇게 데이터가 뭐 한 20년 30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의구심은 있는데 뭐 보면 방산도 사실 어마어마한 고퍼 섹터입니다. 항상 보면은 퍼가 많이 붙어 있고 그런 섹터인데 지금 거의 뭐 기업 가치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걸 보면은 상당히 또 이제 앞으로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 오를 폭은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바닥이 어딜까는 굉장히 좀 아리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닥이라는 부분은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에 수주가 턴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새로운 무기 체계가 도입이 된다. 이런 게 바닥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방산이다라고 했을 때 뭐 중계 쪽, 뭐 중계기 우리가 뭐 통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한번 바꾼다 그러면 막 5조 들어가고 뭐 PR10배 막 2조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국방비라는 그 부분을 뭐 모든 분들이 다 크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단위가 커요. 근데 이 부분에서 LIG 넥스원이 점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해요. 그리고 약간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정밀 유도 무기 쪽은 거의 점을 그쵸. 꽉 잡고 있죠. 네. 뭐 얼마 전에 한번 실패는 했습니다. 개발 실패에 따라서 그래서 손실 충당금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네. 네. 오늘은 혹시 공개 방송? 아닙니다. 오늘은 예. 좀 일찍 들어가서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어느덧 이제 11월 16일 중순에 이제 독종 시간 됐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1월 또 이제 하순이네요. 투자자 여러분들 평안하고 따뜻한 시간들 되시고요. 시간이 더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뭐 새로 오신 게스트니까 네. 신동 전문가님 한마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장 한마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코스피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중기로는 약간 헤드앤숄더, 약간 좀 약세로 가고 있는데 단기로는 이중 바닥으로 해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인트로서 최근 시장을 좀 보시면서 그래도 수익 낼 기회들이 있다. 그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백두희 전문가님도. 신 박사님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네, 저도 뭐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